여러분, 혹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자식이 어느 순간 남보다 못한 원수처럼 느껴져 가슴을 쳐보신 적 없으신가요? 평생을 바쳐 키워냈건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감사 대신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일 때 부모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은 나의 분신이자 내 삶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내 살을 깎아먹이고 입혔는데 이제는 내 뼈까지 깎아내리려 하는 자식을 마주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참아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일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나의 남은 생을 위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까요?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자식들을 걱정하며 편지를 썼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가족관계의 본질과 인간의 도리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자식이라 할지라도 결코 들어서는 안 될 관계를 재고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자식의 4가지 말버릇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그 내면에 뿌리 깊은 의존과 원망, 그리고 부모를 도구로 여기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째, 당연하다는 듯 부모의 희생을 요구하는 권리의 말입니다. 둘째, 자신의 실패를 모두 부모 탓으로 돌리는 원망의 말입니다. 셋째, 다른 부모와 비교하며 비참함을 안겨주는 비교의 말입니다. 넷째, 부모의 연륜과 인격을 무시하는 무시의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이 넘은 박영수 씨는 평생 작은 식당을 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자신은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면서도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박영수 씨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아들은 술에 취해 들어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더 많이 도와줬으면 안 망했잖아. 남들은 건물을 물려받는다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 순간 박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것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괴물이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가요? 혹시 박영수 씨의 아들처럼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인 양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의 고리를 끊어내고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그거 져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며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산을 자신의 예비 주머니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평생을 바쳐 일궈놓은 집 한 채, 노후를 위해 겨우 마련해둔 연금이나 저축을 보며 그것이 마치 자신의 미래 자산인 양미리 계산하고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증여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모가 해결해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찾아온 자녀가 부모님의 건강을 묻기도 전에 집안을 둘러보며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아버지, 이 집 이제 너무 크지 않아요? 이거 팔아서 저 전세금 좀 보태주시고 두 분은 작은 빌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나중에 져 주실 거잖아요. 혹은 부모가 아파서 병원비 걱정을 할 때 엄마가 모아둔 돈 있잖아. 그거 쓰면 되지 왜 나한테 그래? 라고 말하며 부모의 돈은 자신의 상속분이고 자신의 돈은 절대로 부모를 위해 쓸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모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존중받아야 할 어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물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재능이 없는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 게으름을 피우고 방탕해져서 결국 집안을 망칠 것이요. 재능이 있는 자식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그 뜻을 펼치려는 의지가 꺾이게 된다. 정약용 선생은 근과 검, 즉 부지런함과 검소함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모르고 땀 흘려 얻지 않은 재물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의 인성까지 파괴한다고 보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돈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는 줄 것이 남아있을 때만 부모 대접을 받고 가진 것이 사라지는 순간 짐짝 취급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자식에게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 쓸 것이다라는 원칙을 명확히 천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냉철하고도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를 열면 당장은 자식의 환심을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자식의 자립심을 갉아먹고 여러분의 노후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는 대신 냉정함을 주십시오.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부모는 너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준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 이 말을 뱉는 것이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를 떠나면 어쩌나, 자식이 나를 미워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 때문에 붙어있는 자식은 돈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떠날 사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물질적 의존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독립성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재물이라는 것은 조금만 집착해도 더러운 냄새가 나고 억지로 구하려 하면 비천해진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자식의 효도를 사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식이 돈을 목적으로 다가올 때 그 더러운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교육입니다. 둘째, 이게 다 부모님 때문이에요. 하며 자신의 인생 실패를 부모 탓으로 돌리는 태도입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겪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으며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이러한 시련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식은 모든 원인을 외부, 특히 가장 만만한 부모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이런 자식들은 습관적으로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내가 어릴 때 엄마가 학원을 안 보내줘서 좋은 대학을 못 갔잖아. 아버지가 그때 내 길을 죽여서 내가 사회성이 없는 거야.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남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았어. 심지어는 자신의 성격적 결함이나 현재의 게으름까지도 부모의 유전자 탓, 양육 방식 탓으로 돌립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나는 피해자이고 부모는 가해자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0이 다 된 김철수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어 이제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는 벌컥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공부만 강요해서 성격 다 버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야? 날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는 아들의 이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과거에 자신이 조금 더 잘해주지 못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아들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다 들어주며 아들의 응석바지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빌려 단언컨대 이것은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기 싫어서 부리는 비겁한 투정일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수기치인, 즉 자신을 먼저 갈고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반구적이의 자세야말로 인간이 성장하는 기본이라고 보셨습니다.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라. 허물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나이 40이 넘도록 부모 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자식이 아직도 정신적인 탯줄을 끊지 못한 어린아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자식의 원망을 받아주며 그래, 다 내 탓이다라고 사과하는 것은 자식을 영원히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게 하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부모로서 부족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성인이 된 자식의 현재 모습은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쌓아온 결과물입니다. 과거의 환경이 출발점을 다르게 했을 수는 있어도 현재의 주저앉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원망의 말을 쏟아낼 때 같이 가슴 아파하며 무너지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 내 양육 방식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지금의 너다. 자식의 남 탓을 들어주는 귀를 닫으십시오. 그 비난의 화살을 부모가 온몸으로 받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이 쏟아내는 오물 같은 감정을 받아주다 보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바닥나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것은 자식을 돕는 길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선비의 기계가 담겨 있습니다. 패족 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길이 막힌 집안이 된 상황을 원망하는 아들에게 선생은 오히려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 독서와 학문에 정진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자식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이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원망을 멈추고 스스로 일어서게 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한 진정한 자비입니다. 셋째, 누구네 부모는 집을 사줬다더라, 차를 사줬다더라 하며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태도입니다. 비교는 불행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자식이 부모 앞에서 활짝 열어젖힐 때 부모가 느끼는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능력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며 당신은 무능한 부모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혹은 노골적으로 전달합니다. 친구의 부모가 해준 결혼 혼수, 지인의 부모가 물려준 아파트, 이웃집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준 용돈 액수 등을 끊임없이 거론하며 부모를 압박합니다. 내 친구 민수는 이번에 결혼할 때 부모님이 3억을 해주셨대. 그래서 대출 하나도 없이 시작한대. 참 부럽더라. 나는 이게 뭐야, 빚더미에 앉아서 시작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이 자식에게 해준 따뜻한 밥 한 끼, 사랑으로 지새운 밤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이라는 잣대로만 평가받는 현실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이런 자식의 심리 밑바닥에는 허영심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채우지 못한 욕망을 부모를 통해 채우려 하고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부모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거칠애와 허영을 경계하며 내면의 단단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옷을 입을 때 화려한 것을 쫓지 말고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것만 탐하지 말라. 사치와 호화로움은 잠깐의 즐거움일 뿐 결국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집안을 기울게 한다.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가치는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정신의 고결함에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부러워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스스로를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다른 부모와 여러분을 비교할 때 주눅 들거나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능력 없는 부모라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에게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더욱더 당당하게 불만을 표출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남의 집 사정은 남의 집 사정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의 분수가 있는 법이다. 나는 내 방식대로 너를 최선을 다해 키웠고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이렇게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자식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무리해서 빚을 내거나 노후 자금을 헐어 쓰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채워도 끝이 없는 탐욕의 구덩이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아들을 의사로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된 후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앞두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상견례 날은 그냥 오지 마세요. 엄마 그 모습 냄새나고 초라해서 창피해요. 장인어른 될 분은 병원장인데 비교되잖아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지만 아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아들은 끊임없이 처가와 본가를 비교하며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말아라고 선언하고 연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비교와 무시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것보다 고독하더라도 존엄을 지키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에 살면서도 당대 최고의 학문을 완성하셨습니다. 진정한 위엄은 화려한 집이나 넘치는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들려 할 때 정약용 선생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자식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의 말을 뱉는 자식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훌륭하고 위대했습니다. 넷째, 나이 들어서 뭘 알아요?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하며 부모를 무시하고 훈계하려 드는 태도입니다.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자식들은 자신들이 부모보다 더 똑똑하고 세련되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부모,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를 보며 답답해하고 심지어는 대놓고 면박을 줍니다. 부모가 인생의 경륜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하려 하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해요? 라며 말을 자릅니다. 부모를 지혜의 원천이 아닌 시대에 뒤떨어진 짐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모가 한마디 거들면 자식이 정색을 하며 아버지는 뉴스도 안 보세요? 뭘 모르면서 왜 끼어드세요? 라고 무안을 줍니다. 또는 부모가 자식의 건강을 염려해 밥은 제때 먹고 다니냐라고 물으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부모는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가정 내에서 점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로 여기게 되며 자존감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효를 인간 도리의 근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선생이 말씀하신 효는 단순히 부모에게 밥 잘 챙겨드리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모의 뜻을 존중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라고 보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사회에 나가서도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고 결국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버이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미워하지 않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식은 타인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자식의 태도를 오냐, 내가 늙어서 그렇지 하고 받아주는 것은 자식의 오만함을 키워주는 꼴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최신 기계는 다룰 줄 모르고 요즘 유행은 모를지언정 내가 살아보지 못한 긴 세월을 살아낸 사람이다. 너를 낳고 기르며 얻은 지혜와 경험은 네가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것이다. 나에게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엄중하게 꾸짖으셔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식이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면서도 자식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비굴하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존중 없는 관계는 함께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정약용 선생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끊임없이 학문하는 자세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스승으로서의 엄격함을 잃지 않으셨기에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밥을 해주고 돈을 주는 부모가 되기보다 인생의 선배로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단단한 어른이 되십시오. 자식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할 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이 뱉는 4가지 독이 든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한 듯 요구하는 권리의 말, 모든 걸 탓하는 원망의 말, 비참하게 만드는 비교의 말, 그리고 존재를 지우는 무시의 말. 이 말들을 들으면서 혹시 가슴 한구석이 찔리거나 눈시울이 붉어지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 이야기구나,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괴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사랑해서 너무 많이 내어주어서 생긴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끊을 것은 단호히 끊어야 새살이 돋는다.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병들어 죽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관계, 병든 애착을 과감히 잘라내야 여러분도 살고 자식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라낸다는 것은 반드시 천륜을 끊고 영원히 안 보고 산다는 극단적인 의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병든 관계의 패턴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지원을 끊고 감정적 쓰레기통 역할을 거부하고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마음의 거리, 경제적 거리, 그리고 필요하다면 물리적 거리까지 두십시오. 자식이 스스로 결핍을 느끼고 자신의 발로 서는 법을 배울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과정에서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자식이라면 언젠가 깨닫고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식이라면 애초에 곁에 두어봤자 여러분의 인생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손해라는 것은 돈을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 소중한 시간과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오히려 자신을 완성하고 수많은 저서를 남기셨듯 여러분도 자식에게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식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대신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고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차 한잔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자식을 위한 희생양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한 여러분 스스로가 보상받고 빛나야 할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의 한 챕터일 뿐, 책 전체가 아닙니다. 이제 그 챕터를 넘기고 나라는 주인공이 이끄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홀로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굴한 함께함보다 고독한 자유가 훨씬 더 품위 있고 아름답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낡은 방에서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 계셨을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마주하는 숭고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남은 생이 자식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촛불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단단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내고 단단한 결심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